이제 정말 잘 살아보세요가 이 땅에 넘쳤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잘 살아봐야겠는데 잘 살 방법이 없잖아요. 그때 뭐 일제 식민지 막 지나고 한국 전쟁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기술, 무슨 돈이 있겠어요?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 배고픈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돈을 벌어야 배를 채운다. 배를 채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이제 매혈이라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. 우리의 피. 그러면 우리의 피를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? 아, 뭐 헌혈 같은 건가요? 헌혈? 피가 생명을 살린다는 걸 알게 된 동시에 피가 돈이 된다는 것도 알아버린 거죠. 이 당시 사람들이 왜 피를 팔기 시작을 했냐면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멈추잖아요. 네. 근데 이 시기에 미군이 딱 혈액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. 오.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있고 그렇죠. 부상병도 너무 많고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뒤늦게 사망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왔던 거죠. 근데 병원에서는 아직 피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. 그죠. 이 소문이 알려지면서 이 굶주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피를 팔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담은 신문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오. 내가 한문이야. 이른 아침부터 장 뭐예요? 쌤? 장사진을 치고 장사진. 혈액은행을 통해 본 민생고.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. 제 피 팔려고 모여드는 극빈자.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?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피를 파는 거죠. 맞아요. 돈 없는 사람들이 죄다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그 피를 팔았다는 거네. 네.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. 맞아요. 저 학생 때도 내 친구들이 용돈 구하면 가끔가다 그런 거 하는 애가 있어요. 아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돈이 없으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다. 저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.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민 씨가 머리를 기르고 있잖아요. 만약에 대비해서 아니 근데 피를 그러니까. 판다.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극빈자들이 판다 했는데 실은 먹을 것도 없는 분들이 이제 피까지 팔면 실은 영 몸 상태가 진짜 말도 아닐 것 같고 또 감염이나 실은 전염병 위험은 그러겠네, 없었을지 그렇죠. 조금 네. 걱정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냥 당장 가서 피 한 번 뽑으면 밥 한 끼는 또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먹고 살려면 또 피를 뽑는 게 가장 쉬웠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. 가슴 아프다. 실제로 이 당시 혈액은행은 건강할 때 피를 뽑아두었다가 위급할 때 수혈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. 그죠.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매혈의 거래처로 변질된 거죠. 피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시절엔 그 피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네요. 그래서 이게 또 당시에 실제로 이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팔고 가던 학생이 피가 부족하니까 그대로 길거리에 쓰러져 숨진 경우가 있었는데요. 아이고. 아. 지금처럼 이게 컴퓨터 같은 게 없잖아요. 네. 같은 병원에 가서 계속 팔면은 기록이 이제 없으니까. 알아요. 얘가 너 왜 이렇게 지난번에 왔는데.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예요. 아이고 너무 무리해서. 그게 무리하다가 이제 휘청휘청하고 이제 이런 사건까지 나는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등장한 유행어가 쪼록군이라는 게 있었대요. 쪼록군. 쪼록군? 쪼록군이 뭐예요? 진공용기에다가 이렇게 피를 담잖아요. 근데 그 당시 한국 전쟁 때 유리병에다 담았대요. 그러니 피가 이렇게 쪼록쪼록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소리로 예, 쪼르륵 그래서 소리로. 쪼록군이라고 했다고 하고 주기적으로 매혈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쪼록군이라고 했고 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 상습 매혈자들은
이제 피가 없을 지경이다라고 해서 귀신 매혈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귀신이라는 멘트가 너무 센데 누구는 이제 피 팔다가 돌아가시고 누구는 또 이득을 보고 조금 슬픈 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우리나라는 또 이때 기술이 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피가 구호품에서 산업자산으로 전환된 시점이 이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. 이후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직접 미국처럼 혈장 분리 시스템도 만들고 또 알부민 같은 물질을 점차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또 국가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도 한 거죠. 지금 우리가 아프면 바로 수액을 맞고 그죠? 또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역사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피로 물든 한국 전쟁의 역사도 가슴이 아픈데 이 우리의 피를 팔아서 이 나라를 지탱했다.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고 너무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막 그러니까. 드네요. 네, 그러니까요. 실제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처참했던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선 게 70년대부터거든요.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세계은행이 평가했습니다.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국가로 꼽았습니다. 우와.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대한민국! 대한민국! 네, 진짜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때 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떠올라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굉장한 변화 속에서도 약간은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오. 바로 사망률이었습니다. 사망률이요? 사망률이요? 물론 이 한국전쟁 직후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인명피해가 났잖아요. 네. 근데 생각해보면 1970년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자력으로 먹고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망률이 매년 인구 1000명당 한 8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도 1000명당 6.9명으로 꾸준하게 사망률이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GDP는 천문학적으로 올랐고 의학기술도 세계 정상급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고령화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이 건강만큼은 여전히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. 도대체 그럼 왜 사망률이 줄어야 되는데 사망률이 왜 그렇게 크게 안 달라졌을까요?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? 자, 우리나라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을 했잖아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한 결과죠. 그렇죠. 네, 그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뭐겠어요? 골병이요.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성 피로. 만성 만성 피로. 네, 만성 피로. 지금 우리도 다 우리 느끼는 거잖아요. 다 만성 피로잖아. 다 만성 피로. 지금 만성 피로. 우리나라 한 사람당 연간 일하는 시간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만성 피로는 네. 여기 지금 6명 있는데 다 만성 피로고 다 달고 사는 거죠. 달고 사는 거. 그러니까 그치. 다 달고 살고 누구나 다 피곤해요, 선생님. 사는 거 자체가 피곤해. 아니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하다고 만성 피로 좀 있다고 해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? 근데 이건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네,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.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피곤하다고 느끼시잖아요. 그냥 피곤한 게 당연한 것처럼. 네. 근데 이 피로가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 만성 피로는
현대 질병의 한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만성 피로가? 예, 질병이라고요? 예, 질병의 이제 코드 중에서 피로라는 코드가 있어요. 그래요? 예. 처음 듣네 만성 왜 피로가 만성 피로가 질병이라는 얘기. 질병에 네. 코드가 있다는 게. 네, 이 만성 피로 이제 시작은 뭐냐면요. 우리가 늘 느끼는 이제 피곤함입니다. 피곤하면 이제 잠만 자면 이제 금세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뭐 잠을 자도 밥을 잘 먹어도 이 피로가 가시지 않고 또 계속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쑤신다. 이런 현상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, 즉 질병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문제는 이게 에너지 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. 사실 또 이렇게 뭐 저도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피로가 이렇게 안 가실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피로가 가시질 않아요. 근데 이 만성 피로가 쌓이면 몸 어딘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실은 이 만성 피로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대사잖아요. 근데 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네. 되는데 그 중심에서 모든 걸 조율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. 그런 광고 많이 나잖아요. 간 때문이라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간 하면은 떠올리시는 거 따로 뭐 없으신가요? 간하면 피로. 네네. 간하면 뭐 순대. 간하면 뭐 순대. 간은 해독을 하죠. 네, 그죠, 해독. 그죠. 해독작용. 또 술도 떠올라요. 술. 술 먹었을 때 그죠.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실제로 간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래요? 네. 일단은 이 우리가 먹는 탄단지, 이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이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고요.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온몸에 고르게 보내주는 에너지 공장 역할을 또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쁜 독소를 좀 분해해서 내보내주고 또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까지 해가지고 무려 이 500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. 우와, 간이야말로 엄청 바쁘겠네요. 엄청나요. 500개 일을 하려면. 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마치 공장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공장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이제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눈밑도 이제 어두워지고 다크서클. 예, 몸도 점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.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심지어 간 수치가 막 올라가거나 지방간에 뭐 염증에 간 기능 저하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몸속에 있는 단백질 대사가 흔들려서 알부민 같은 아까 말했던 단백질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신 피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.